삶에서 가장 큰 함정 피하기. 글쎄, 이제 머리를 좀 쓸 때도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앞에 두고 있는 거야. 그걸 배우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지. 그걸 배우지 못하면 마틴 여사나 저기 공원에서 소프트볼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거다. 저들은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고 3주밖에 안 되는 연차를 손꼽아 기다리고 4, 5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뒤에 받는 얼마 되지도 않은 연금을 바라보며 살지. 그런 게 좋다면 시간당 20%로 시급을 올려주마. 하지만 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런 분들을 놀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그쳤다. 부자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마틴 여사는 내게 어머니 같은 분이시지. 내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겠니? 내 말이 못되게 들리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거야. 저 사람들은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걸 보지 못하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모른다. 마이크와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부자 아버지의 말은 잔인하게 들렸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1시간에 25센트야. 마음에 들지 않니?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지 않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랬다. 시간당 25센트는 내게 큰 돈이었다. 좋아. 그러면 1시간에 1달러를 주마. 부자 아버지가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 말에 심장이 다른 박질을 치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받아들여. 나는 방금 들은 제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좋아, 1시간에 2달러는 어떠냐? 내 작은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1956년에 시간당 2달러라는 나를 세계 제일의 꼬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금세라도 승낙하고 싶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새 자전거와 새 글러브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가 보란듯이 현금을 내놓으면 친구들은 나를 경탄의 눈으로 쳐다보겠지. 지미와 그 애의 부자 친구들도 다시는 나를 가난하다고 놀리지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녹은 아이스크림이 내 손가락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넋을 잃은 채 휘둥그레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두 어린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약하고 절박한 조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강건하고 굳센 조각도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중 어느 한쪽이 더 강력하느냐는 것이었다. 좋아, 그러면 시간당 5달러를 주겠다.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뭔가가 변했다. 그건 너무 거창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제안이었다. 1956년에는 어른들조차도 시급 5달러를 벌기가 힘들었다. 유혹이 재빨리 자취를 감추고 고요가 찾아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왼쪽에 있는 마이크를 쳐다봤다. 마이크도 나를 바라봤다. 내 영혼의 약하고 절박한 부분은 침묵을 지켰다. 내 영혼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나는 마이크도 같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잘했다. 부자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을 부르면 살 수 있지. 그게 가능한 건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개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한다.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생기는 거다. 어떤 패턴인데요? 내가 물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단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지. 나는 그걸 세양쥐 레이스라고 부른단다. 다른 길은 없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이따마다 부자 아버지가 느릿한 말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지. 그건 어떤 길인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면서 배웠으면 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힌트 같은 건 없어요? 마이크가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돈도 못 받고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란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우린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내가 말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거지. 부자 아버지가 응수했다. 무슨 사실을요? 내가 물었다.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 기분 말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저 스스로 어떻게 느꼈는지 인정하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틴 여사처럼 아저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들지는 않아. 머리를 쓰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곤 다시 손에 몇 달러가 들어오면 기쁨과 욕망, 욕심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거네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렇단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만 반응하고 머리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일터에 가고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이번에도 돈이 두려움을 달래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 갇히지. 하지만 매일 아침 그들이 잠을 깰 때마다 두려움도 함께 눈을 뜬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새 걱정에 시달리며 밤을 설치지. 그러곤 아침에 다시 일어나 일하러 가서는 월급 봉투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아. 돈이 그들의 감정과 영혼까지 통제하는 거지. 부자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우리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를 기다렸다. 마이크와 나는 그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간혹 왜 어른들은 그토록 서둘러 일터로 달려가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일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았고 어른들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황급히 일터로 갔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그 함정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것도 그런 것이란다. 나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 정말요? 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마. 먼저 욕망이 있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한단다. 무언가 더 좋고 예쁘고 재밌거나 흥미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이라도 돈을 위해 일하지.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되게 순간적이고 더 많은 즐거움이나 기쁨, 편안함, 안정감을 얻으려면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을 하지.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돈이 달래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돈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아. 심지어 부자들도 그래요? 마이크가 물었다. 부자들도 그렇단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부자들 중 상당수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지.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이 산더미처럼 벌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말이야. 내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일을 한다. 또 백만장자이면서도 가난했을 때보다 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모은 재산을 잃을까봐 항상 두려워해. 그 사람들은 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두려움이 점점 거대해진 거야. 그들 영혼의 나약하고 절박한 부분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단다. 큰 집과 비싼 자동차, 돈이 가져다준 편안한 생활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들은 모은 재산을 잃게 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한단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감정적이고 필사적이고 신경질적이란다. 아무리 부자처럼 보이고 돈이 많을지라도 말이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한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 그건 아니지. 부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돈을 피하는 건 돈에 집착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거야. 그 말이 마치 신호라도 되는 듯 마을에서 자주 보던 거지가 우리 테이블을 지나 커다란 쓰레기통 앞에서 발을 멈추더니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빤히 지켜보았다. 어쩌면 이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자 아버지가 지갑에서 1달러를 꺼내 늙은 거지에게 내밀었다. 돈을 본 거지는 즉시 다가와 지폐를 손에 쥐고는 부자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늘어놓더니 기대하지도 않은 행운에 기뻐 팔짝거리며 서둘러 사라졌다. 저 사람은 우리 직원 대다수와 별반 다르지 않아.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 그건 진실을 거부하는 행동이야. 돈에 관심이 없다면 애당초 왜 일을 하겠니?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거다.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내 진짜 아버지가 수도 없이 하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진짜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두려움과 욕심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되겠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의미지. 우리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마음과 감정을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해. 불리하거나 적대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이크가 말했다. 내가 방금 한 말은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크고 나면 이해하게 될 테니까. 다만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 대신 감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단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야.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내가 물었다. 어디 보자. 부자 아빠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해야 해 라고 말하면 그건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지. 돈이 없다는 두려움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하지만 청구서 대금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물론 그렇지. 부자 아버지가 싱긋 웃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두려움이 사고를 좌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말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그 즉시 직장을 구하러 나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일까? 내 생각에는 아니다. 직장은 장기적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요. 나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며 털어놓았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그러실 거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말하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건 좋은 길이기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건 좋은 길이기도 하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분은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신 거야. 아,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렴. 너희 아버지는 분명 너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시지. 나도 교육과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없어. 너희 아버지는 몇 푼을 벌기 위해 아침마다 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너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지. 그러면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물었다. 난 너희들에게 돈의 힘을 정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그렇지만 그걸 배우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마침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싶어 했다. 마틴 여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때 그분은 잔인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다. 그날 내 시야는 넓어졌고 나는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함정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고용이 될 수밖에 없단다. 다만 일하는 수준이 다를 뿐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난 그저 너희들이 두 가지 감정, 즉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생기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해. 방해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말이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란다. 난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런 것으로는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부자가 된다면 돈 많은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지. 함정은 어떻게 피해요? 내가 물었다.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과 무지다. 경제나 정부나 다른 부자들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건 스스로 초래한 두려움과 무지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학교에 가고 대학에도 가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내가 가르쳐 줄 테니. 퍼즐 조각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었다. 하지만 학교는 그분에게 돈이나 돈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두 아버지로부터 서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까지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급을 올려준다고 유혹했을 때 기분이 어땠니? 욕망이 불어나는 게 느껴지더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굴하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을 지체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우리는 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품고 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감정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야.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의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둔다.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와 임금 인상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쫓지.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갈지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그건 마치 당나귀가 코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당근을 속에 들고 있는 주인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야. 당나귀 주인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당나귀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당나귀는 새 당근만 받으면 끝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새 야구 글러브와 사탕 그리고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당나귀의 당근과 비슷한 건가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래.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난감은 점점 더 비싸지지. 새 자동차, 보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 큰 집처럼 말이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문 밖으로 밀쳐내고 욕망은 내게 손짓하지. 그게 바로 함정이란다. 그래서 해답이 뭐예요? 마이크가 물었다.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란다.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야. 돈은 당근이고 환상이란다. 만약 당나귀가 더 큰 천재적인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작정 당근을 쫓아가지 않을 텐데 말이다. 부자 아버지는 인간의 삶이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분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무지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투쟁은 마음을 열거나 닫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매 순간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결정을 뜻했다. 학교는 중요하지. 학교에서는 사회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어떤 사회든 교사와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사업가,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을 필요로 하니까 말이다. 학교에서 이들을 교육시켜야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번창할 수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는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한단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훌륭한 스승들이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그날 부자 아버지의 이야기도 그 뒤로 오랫동안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 나는 약간 잔인하게 굴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오늘 나눈 대화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길 바란다. 항상 마틴 여사를 기억하길 바란다. 당나귀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두려움과 욕망이 삶의 가장 크고 깊은 함정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너희의 사고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잔인한 일이지. 돈을 위해 일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잔인한 일이다. 한밤중에 돈 걱정 때문에 화들짝 놀라 깨는 것처럼 끔찍한 삶이 어디 있겠니?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삶은 삶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직장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잔인한 일이고 나는 너희들만큼은 그런 함정들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나는 돈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지 봐왔단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렴. 삶의 돈이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소프트볼 공이 우리가 앉아있는 탁자 아래로 굴러왔다. 부자 아버지가 공을 집어 다시 던져주었다. 그런데 무지랑 두려움이랑 욕심이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물었다. 말하자면 돈에 대한 무지야말로 지나친 두려움과 욕망을 이야기하는 근원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마. 의사들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해서 진찰료를 올린다고 하자. 진찰료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의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지.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건강이 나빠진단다. 의사들이 진찰료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변호사들도 수입료를 올린다. 변호사의 수입료가 올라가면 교사들도 급여가 인상되길 바라게 되지. 그러면 세금이 인상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거다. 곧 빈부 차이가 끔찍할 정도로 극심해지겠지. 혼란이 찾아오고 또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들이 무너진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졌을 때였단다. 불행히도 지금 미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역사적인 날짜와 이름만 기억하지.
그 안에 담긴 교훈은 배우지 못해. 가격이는 원래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않아. 훌륭한 정부가 관리하는 교양 있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지가 야기한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란다. 만약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친다면 돈은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질 거다. 하지만 학교는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위해 일하라고만 가르치지. 돈의 힘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 하지만 경영대학원이 있잖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아빠가 저한테도 MBA 가면 좋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경영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숫자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어. 계산만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숫자에만 관심을 쏟고 사람들을 자르고 결국에는 사업체를 죽여버리거든. 나도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봐서 잘 안단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고는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이지. 한데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 숫자는 물론 중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하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부자 아버지가 화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답이 있긴 하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럼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을 사용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렴.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공짜로 일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돈으로 유혹하는데도 너희가 감정을 통제했을 때 너희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게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지. 그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내가 물었다. 글쎄, 그건 너희들이 알아내야지. 너희들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난 너희를 찔레 가시덤불로 데려갈 거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지. 나와 함께 갈 거라면 너희는 돈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돈이 너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아저씨랑 같이 가면 무엇을 얻게 되는데요? 아저씨한테 배우겠다고 약속하면요? 그러면 뭘 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토끼공과 똑같은 걸 얻게 되지. 부자 아버지가 어린 동화책 리머스 아저씨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를 꺼냈다. 가시덤불이 진짜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럼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찔레 가시덤불은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을 의미한단다. 스스로 사고를 선택하고 두려움과 나약함, 궁핍함에 맞서 싸우면 그 덤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사고를 선택한다고요? 마이크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래,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다.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겁을 집어먹고 아침마다 일어나 일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겁에 질려서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사고를 하지 못하지. 그래서 아무리 지겨워도 직장에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점점 더 깊이 진퇴양난의 수령에 빠져드는 거지. 사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란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게 바로 내가 가르쳐 주려는 거다. 난 너희들에게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들이켜고 문 밖으로 뛰쳐나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아까 내가 한 말 기억하니?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한 가지 문제밖에 없는데 월말에 어떻게 청구서 대금을 낼 것인가 같은 단기적인 거란다. 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 아니,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가 삶을 지배한다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돈을 벌러 직장에 가는 거야. 진짜 중요한 질문인 다른 길은 없을까? 라는 생각은 떠올리지 못하고 말이다.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야. 감정으로 사고를 하는 거랑 머리로 사고를 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오, 그래.
많이 다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소리를 한다.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지. 라든가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겠어. 난 연봉을 올려받아야 해. 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같은 거 말이다. 난 이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좋아. 같은 소리도 하지.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묻진 않아.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뭐지? 이런 의문을 품어야 감정적인 사고를 벗어나 명확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진대 말이다. 우리가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 동안 부자 아버지는 부자들은 정말로 돈을 만든다고 설명해 주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분은 마이크와 내가 나보로 5센트짜리 동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부자들과 대단히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문제는 은행과 정부가 아닌 한 우리처럼 그렇게 돈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부자들은 당나귀가 쫓는 당근처럼 돈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이 진짜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심에 젖어 돈의 환상을 쫓는다. 돈은 그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 카드로 만든 집이 용케 서 있을 수 있는 건 대중의 무지와 환상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금본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달러 화폐는 사실 금이나 은에 대한 증명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분은 언젠가 우리가 금본위제를 버리고 달러가 진짜 만질 수 있는 돈으로 상환되지 않는 세상이 될까봐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얘들아,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그리고 금융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의 삶은 망가지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도 여전히 그 돈이 진짜고 그들이 일하는 회사나 정부가 자신들을 돌봐줄 거라고 여길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그날 부자 아버지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 부자 아버지는 편의점 앞에 세워놓은 픽업 트럭에 올라타면서 말했다. 계속 일하거라 얘들아. 하지만 급여의 필요성을 빨리 잊을수록 어른이 된 뒤에 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을 하렴. 그러면 조만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게 될 테니까. 너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돈과 안정만을 찾거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밖에 얻지 못하지. 그렇지만 한번 기회를 발견하고 나면 앞으로 평생 동안 그런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이번 일을 해내면 다음에는 다른 걸 가르쳐주마. 이걸 배우면 삶에서 가장 커다란 함정을 피할 수 있단다. 마이크와 나는 가게에서 소지품을 챙긴 뒤 마틴 여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공원으로 돌아가 아까와 똑같은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2주 동안 우리는 부자 아버지가 한 말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게에서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일했다. 두 번째 토요일, 나는 일을 마치고 마틴 여사에게 인사를 한 뒤 아쉬운 눈길로 만화책 진열대를 쳐다보고 있었다. 토요일마다 받던 30센트가 없어져 가장 힘든 일은 더 이상 만화책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마틴 여사가 마이크와 내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하더니 무슨 일인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다. 마틴 여사는 만화책 표지를 반으로 잘라내고 있었다. 마틴 여사는 표지 위쪽 절반을 따로 챙겨놓고는 잘라낸 만화책은 커다란 종이 상자에 던져 넣었다. 내가 그 만화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여사가 대답했다. 그냥 버린단다. 잘라낸 표지는 만화책 배급업자가 새 만화책을 가져올 때 건네주지.
1시간 뒤면 그 사람이 올 시간이구나. 마이크와 나는 1시간 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만화책 배급업자가 도착하자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그 만화책을 가져가도 됐는지 물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이 가게에서 일하고 만화책을 어디다 다시 팔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옛날에 동업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마이크와 나는 다시 손을 잡았다. 우리는 마이크네 집 지하에 있는 빈 방에 수백 권의 만화책을 쌓기 시작했다. 얼마 뒤 우리의 만화책 도서관이 공개되었다.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는 마이크의 여동생을 사서 고용했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입장료로 아이들에게 10센트씩 받았고 도서관은 매일 방과 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문을 열었다. 우리의 고객인 동네 아이들은 2시간 동안 만화책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당시에 만화책 가격이 한 권에 10센트였으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이익인 셈이었다. 2시간이면 만화책을 대여섯 권은 좋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아이들이 만화책을 가져가진 않는지 감시했다. 또 만화책을 정리하고 매일 입장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누가 왔고 손님인 아이들이 어떤 건의를 했는지 알려주었다. 마이크와 나는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평균 9.5달러를 벌었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일주일에 1달러를 받았고 만화책도 공짜로 읽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 애는 항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화책에는 거의 손을 대지도 않았다. 마이크와 나는 약속한 대로 매주 토요일에 마틴 여사의 가게에서 일하며 다른 가게에서도 만화책을 받아왔다. 우리는 배급업자와 약속한 대로 만화책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다. 만화책이 너덜너덜해지면 불에 태웠다. 다른 곳에 지점을 열어볼까도 했지만 마이크의 여동생만큼 좋은 직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믿음직한 직원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던 것이다. 만화책 도서관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도서관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다른 동네 말썽쟁이들이 억지로 우리 도서관에 밀고 들어온 것이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업을 그만두라고 권했다. 그래서 우리는 만화책 사업을 접었고 토요일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신이 나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훌륭하게 배웠다며 기뻐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다.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한 덕분에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사업체인 만화책 도서관을 시작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재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직접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사업체가 저절로 돈을 벌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즉,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한 셈이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주었다.